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익숙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최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문제도 풀고 이론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오늘 이제 개학일이잖아요. 개학일이고, 와이프도 이제 오랜만에 복직을 해서 갔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우리 이 직업을 가지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올해, 내년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기준을 3월 1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 물론 1순환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이런데,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1, 2월 달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매번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진짜 길게는 한 40년 가까이 이제 교직 생활을 하는데, 시작점들이 3월 1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존에 잘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강의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이 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출 강의부터. 물론 그때는 다른 회사였고 이름도 무슨 순환 이런 것들은 아니라 다른 이름의 형태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쨌든 저의 시작이 이거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열심히 이 부분들 잘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스텝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순환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번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1순환, 2순환, 지금 1순환부터 계속 이어오신 분들은 제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는데, 2순환 요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를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자료 하나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1순환 때 작성하셨던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연간 교육학 커리큘럼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이제 순환체제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뭐야 똑같은 말 또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하죠. 공부는 원래 반복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5개의 순환, 정규 순환을 뒀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짜투리들을 뒀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순환까지가 2순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합격 전략 설명에도 그랬지만 1순환과 2순환의 목적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파지예요, 파지. 근데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이해 라고 조금 저의 교육학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라고 봤으면, 이제 2순환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론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이제 암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순환 때는 선생님들 공부할 때 뭐 쉽게 하세요. 복습 최소화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3, 4월 2순환 때는 조금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암기를 안 했냐라든지 잔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사실은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의 골든타임이 이 시기인 것 같거든요. 3, 4월. 이때 기본적인 것들이 끝나야 그 다음 순환에서 우리가 문제도 풀고 현장형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 수가 있어요. 이번에 잘 체계를 잡지 않으면 이때도 암기가 안 돼서 결국에는 모의고사 때 그 16회분 아니면 뭐 많게는 20개 여기에 나온 이론들만 외우기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모의고사 때는 뭐 18점이 나와도 실전에 가서 16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암기가 어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에는 정말 암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환의 핵심은 그냥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번 순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뭐였냐면,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요. 우리 임용에서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기출학습이 필요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왜 기출을 안 보지? 왜? 기출 보라는 게 그 똑같은 이론이 나온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안 나와요. 더군다나 직전의 거 같은 경우. 근데 기출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중요한 이론들은 반복해서 나와요. 물론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접근 방식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면 접근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학습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한 이론이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 작년 시험 문제 한번 주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잠재적 교육과정, 능력참조평가, 학교운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물론 CAT도 있고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다 예전에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 봐봐요. 이거 벌써 5-6개 되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참조도 그렇고 학운위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CAT랑 상호작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일성 같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CAT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진단 테스트, 그래서 교육부가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이미 22년도에 선언했던 건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시의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고르게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들은 기출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재작년에는 6개의 세부 주제들이 모두 다 기출 이론들이었어요. 기출.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이 시험에서 물론 기출 문제만 보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학습의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기출을 무시하는 것은 좀 되게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건 그렇잖아요. 이게 수능이 됐든 뭐 우리 시험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다른 거가 됐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준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부터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기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출 주변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출학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기출학습. 자, 일단은 3가지가 있어요. 기출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가 뭔지를 일단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 한번 나왔었던 이론들이 변형되거나 심화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비해주고 필요한 부분들 암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논술형 문제, 지금 이제 11년 차 됐거든요. 10년 정도가 되면 정말 다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한 이론인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객관식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맞았다, 틀렸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이 나왔었구나. 그리고 객관식 지문 이제 1, 2, 3, 4, 5번 또는 1, 2, 3, 4번 나올 때 교수님들이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1순위 때 이거 조사 하나 가지고도 6시간씩 싸우거든요.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아니지. 뭐뭐 하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6시간 동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보기 속에 있거나 아니면 지문 속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형, 심화될 내용들 당연히 암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번에 제가 기출 문제 또는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놔서 빈칸을 채워 넣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 논술형 써보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번 이 순환에서 제가 이제 논술형 문제를 이제 써볼 때 그냥 또 역시나 그냥 풀텍스트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막 헤비하진 않은데 중요성이,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 문제, 논술형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그 문제를 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구조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풀텍스트 쓰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풀텍스트는 나중에 4순환 때, 5순환 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간단하게 또 안내를 하면요. 우리 강의의 초점. 여러분들, 저는 이거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됐다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 선생님들 중에 저 이번이 초수인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하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초수 선생님들, 한 번도 교육학을 안 했던 선생님들은
일순환 차라리 들으세요.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기초가 이해가 됐다는 전제,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갈 거예요. 지금도 말 보면 제가 되게 빠르게 하죠. 되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는 조금 더 속도 내야 됩니다. 속도 내야 되고 암기할 거 암기해줘야 되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는 부분들을 그냥 팍 넘어갈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어차피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럼 개념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영교육과정 조금 더 중요하니까 설명은 하겠지만 그래도 막 디테일하게 이게 왜 시작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습 같은 것도 조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출이론이 다시 출제되는 것을 대비를 할 겁니다. 이 이론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심화적인 이론들 한번 알아보고 문제도 풀어볼 텐데 교재 같은 경우에 이거 참 저는 이제 사실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있다는 거는 각각의 순환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월별로 컨셉이 달라야 되거든요. 컨셉이 다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꿰뚫고 있는 교재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일종의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심화 이론을 할 때 기본 교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뭔가 1, 2월 강의하고 3, 4월 강의의 차별성이 잘 제가 느끼기에는 안 보인 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과 2순환 이런 체제를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기본서는 동일하게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강의 내용은 이렇게 별도로 지금 이렇게 프린트를 드렸어요. 많게는 회차별로 10페이지 될까? 10페이지 정도 될 거고 뭐 짧게는 5, 6페이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기본서에다가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끼워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봐야 될 것들을 좀 추려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출문제 풀체서 자료이죠. 학원용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선생님들이 얘는 무거워서 안 들고 올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기반으로 그 다음에 프린트 기반으로 우리가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를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면 좋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지금 안 풀었는데요? 이따가 쉬는 시간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동안 객관식 문제랑 그 기입형, 그러니까 채워보기 문제 정도는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목차만 잡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풀어보기, 채워보기가 하기도 조금은 벅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할 때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강의 전에 해당 회차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저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없는 시간 만들어내야 됩니다. 솔직히 기출문제 풀체서 이거 푸는데 30분 안 걸려요. 객관식 문제 10개, 채워보기 5개. 진짜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강의 이걸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오시기를 바라고요. 단 써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더라도 이렇게 개요도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구나 정도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하실 때는 물론 이거는 1순환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제가 이것만큼은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든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앞글자를 따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하든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 스터디용 자료를 별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내가 스터디를 안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할 때 뭐 써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한 줄씩 적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쓰기 방법은 각각의 제가 제시드린 그 암기 스터디용 자료 제공이 됐죠? 거기에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 줄로. 뭐든지. 개념에는 당연히 특징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반드시 그걸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암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시작부터 막 다다닥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뭐 근황 올림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저 되게 재밌어 하는데 봤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우리나라 IQ 챔피언이 있대요. 근데 그 양반이 IQ가 공식으로 202래요. 202.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264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 41명만 들어가 있는 클럽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거야. 멘사보다 위래요. 자기들만의 세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암기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암기의 방법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릿속에 기억의 궁전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이 공간마다 암기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아, 요번에 교육 과정이면 내가 여기에 넣어야지. 교육 방법은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야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고시할 때 몇몇의 천재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 이런 천재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총 합해서 틀린 게 10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살면서 틀린 개수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때 그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요 머리를 쓰고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요 머리를 쓴대. 그렇게 접근을 하다. 근데 실제로 그게 저장되지는 않겠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암기가 진짜 어려워요. 암기가 어려울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게 마인드셋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저장시키자. 여기다 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조금 느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거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뭔 측면 나눠놓고 교육행정도 이런 측면 그게 다 비슷한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먼저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얘는 이 정보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나만에 있는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얘기했어요. 자기도 청킹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 12일이야. 그러면 아, 이 사람이랑 12가 붙었네?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킹, 물론 저 되게 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줘요. 댓글 같은 거. 근데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채원이 교육학 어때요? 이러는데 아, 청킹 되게 싫어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 건데 저는 청킹을 다 때려박는 걸 싫어해요. 다 때려박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0개면 그 100개 다 청킹이면 또 다른 암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말했잖아요. 통합교육과정의 원리 그냥 중일적으로 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복이에요. 반복. 사람에 따라서 구술로 반복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쓰면서 반복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쓰는 게 편했었는데 고시할 때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팔도 아파 죽겠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는 자기가 제일 적절한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스터디 해야 되냐? 스터디의 컨셉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거나 암기에 좀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끝나고 잠깐 남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1순환부터 올라왔던 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제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지금 생각보다 2순환 때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따 끝나고 하실 분들만 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터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주냐? 저라면 이렇게 4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뭐냐? 그냥 문제 푼 것을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기만 하는 밴드 스터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밴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 예습했는지 여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었습니까? 안 풀었으면 벌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문풀 스터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우리 강의 전에 어차피 여기 오픈되니까 그때 모여서 간단하게 풀어보는 그런 스터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암기 자료를 같이 또 모여서 써보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게,
집에 가서 쓰지 마시고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쓰는 게 좀 더 외우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호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들 이제 주로 그 온라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전화 스터디를 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이순환 같은 경우에도 이순환에서도 이 방식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에서 하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둘 겁니다. 요 두 가지 인출 같이 써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 같이 풀어보는 거 요 두 가지를 생각을 두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매번 순환 때보다 첫 시간 때는 학습 시간표를 이제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 여기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풀타임 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강의가 9시부터 12시, 물론 선생님들 이제 강의 계획서는 제가 12시라고 했지만 대부분 12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냥 다음 일정을 잡으실 때는 1시 이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가 끝나고 나고 이제 강의 복습을 하는 거는 예전에 1순환이랑 동일해요. 근데 2시간을 넘지 마세요. 2시간. 2시간 정도면 솔직히 오늘 했던 거 싹싹싹 복습할 수 있어요. 필수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에 붙여도 되고요. 저는 암기가 밤에 하는 게 좀 더 잘 됐었거든요. 밤에 자기 직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1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30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뒀고요. 그 사이에는 저 같으면 다 전공할 것 같아요. 전공. 제가 물론 요번부터는 좀 싫은 소리 할 거예요. 암기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공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물론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예 상관없는 얘기지만 온라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강의를 중간에 듣다 끊고 이해될 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순환부터는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직강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호흡이 맞춰지고 이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수목금 같은 경우에 교육학도 아예 안 하지는 마시고 맨 마지막에 루틴을 잡아주세요. 교육학은 꾸준히 하면 이기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빵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루 이틀에다가 몰빵해버리면 사람 까먹어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를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뭐 한 번 정도 우리가 암기 복습 이 정도 뭐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계획에 짜주셨으면 좋겠고,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학에 어느 정도 몰빵데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업무 월화수목 금에는 전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간이 25분이나 지나고 있는데 강의를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낼 거예요. 속도도 많이 낼 거고 이제는 좀 잡다한 얘기들은 조금은 안 할 수가 있어서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교육철학과 교육사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것들 암기하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인드맵 딱 펼쳐놓고 남에게 10분, 15분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면 교육철학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절대 교육철학, 그다음에 교육사 헤비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남에게 10분, 15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필요하다? 마인드맵 보고요. 그 마인드맵 보고 해도 돼요.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냥 마인드맵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오늘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또 한번 봅시다. 교육의 기초. 여기서는 뭐 그렇게 외울 건 없지만 시험에 나올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나올 수 있는 것들. 교육의 목적.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수월성과 형평성 이 부분들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1순환 끝나고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수월성과 형평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화된 내용들 볼 텐데 선생님들 명확하게 이 수월성과 형평성이 뭔지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되는 정책이 뭔지를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 여러분들 한국사 이미 다 3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에서는 더 이상 한국사에 대해서 세세한 지식을 물어볼 이유도 없고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는 그냥 시대별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특징만 아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고대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겠구나. 그래서 뭔가 의식주와 관련된 교육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세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세라고 하는 거는 진짜 타부족이겠죠. 타부족이나 아니면 정말 동물들 이런 친구들에게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중앙집권화,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출현하게 되니까 국가를 결속시키기 위한 중앙집권화 교육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뭐 태학이라든지 뭐 백제의 박사제도, 신라의 화랑도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국가의 시작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만 포인트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의 가장 큰 특징, 지방, 호족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에서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서당이라든지 물론 완벽한 지방은 아니지만 개경에서 그 주변부에 있었던 그 사학 12도 이런 것들 뒀던 거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울, 최충, 안양, 이색 야, 우리 윤리과 아니에요. 윤리과 선생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역사과 선생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다른 과 선생님들 세부적으로 뭔가 공부하시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뭐 우리 성균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알잖아. 성균관은 알잖아. 그리고 서원과 서당 뭐 이런 거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제. 저는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덕지들이 그래도 있는데 한국 교육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독립적으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한국사 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런 거랑 연관돼서 나올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사인지 교육 평가인지 알 수 없게끔 모호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거제는 교육 평가와 같이 연관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우리가 심화 내용들을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현대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현대적인 교육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 그 정도 우리가 뭐 그 홍범 14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정도 교육입국 줘서 거기서 핵심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던 서원 서당은 오타니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 결국에는 교육과정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연관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양교육의 역사 보면요. 서양교육의 역사는 시대별로 특징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그랬죠. 서양교육은 되게 반복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전, 인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세속화된 교육이 됩니다. 상업 이런 것들도 막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책을 보게 된다고 했죠. 다시 고전을 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인 거예요. 근데 그 고전, 인문 이런 것들을 그리스의 자유교육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자유교육이라는 내용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육 철학에서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게 그 그리스의 자유교육이었었는데 그거는 언제라도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그럼 특징을 보면 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니즘, 그 다음에 조화와 관련된 코스모스, 이거는 이제 조화,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폴리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유교육인 거죠. 자유교육.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교육 사상가들 여럿이 나오게 됩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삼파술, 반문법, 대화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화법 안에 삼파술과 반문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굴에 비유하면서 점점 그 동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피스트의 연장선에서 수사학 이런 내용들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거를 거의 최초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둥실둥실 떠나졌다고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바로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자유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자유교육하면 인문,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인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의 특징을 알아두시면서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중세로 들어가게 되겠죠. 중세로 들어가게 되면 중세는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전기, 중세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여기는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됐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세속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중세 전기에는 기독교, 중세 후기에는 조금 더 세속화된 교육, 그러면서 뭐 도시가 나오게 되겠고 대학이 나오게 되겠고 하는 것들이 이때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었네, 상공업이 발달했네, 더 많아지니까 시간이 남는단 말이죠. 시간이 남아서 책을 봤더니 야, 역시 그리스 자유교육이 좋구나, 야, 인문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물론 개인적인 르네상스하고 사회적인 르네상스로 구분이 되죠. 개인적인 르네상스가 소위 말해서 이 전통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적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르네상스, 사회적 인문주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세는 이제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부패를 하게 됐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 면벌불로 판매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야,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교육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를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라틴어로 된 성서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대중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엔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교육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육에 관심을 싹 틔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성서가 써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중교육이 이제 누구나 다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교육이 싹 트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머리도 굵어지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도 굵어지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도 막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야,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야, 이거 너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본 거야. 그렇죠. 신대륙의 발견,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오게 되면서 실학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각적 실학주의라든지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머리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굵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우리가 실제로의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상 속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나게 되는 바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흐름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저 채원이가 하는 것처럼 나도 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만의 용어로 그냥 흐름 속에서 쫙 설명해주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경제적인 부가 더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출현하게 돼 있고 이 국가는 그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국가를 결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돈이 또 많아졌네?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고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전을 찾았는데 예전처럼 고전의 그런 뭐 내용, 고전에 있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정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인문주의가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 19세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교육 철학. 사실은 이걸로 사실 끝나요.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나니까 선생님들의 오늘 복습의 초점은 채원이가 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남한테 이야기하듯이. 제가 답안을 쓸 때 선생님들 보고 친절하게 쓰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특히나 키워드 중심으로 답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과거에는 맞았어요. 2020학년도 정도까지는 이제 출제에서 우리 그 채점에서 손해가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을 보니까 키워드만 쓰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약간의 개연성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 미리미리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어차피 수업 시연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한번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본다. 이거는 역사과 윤리과 쌤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되는데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 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리를 알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관념론이었던 것이고 진리는 그렇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실제론이었을 거예요. 몰라. 진리는 자연 그 자체야 라고 하는 게 자연주의예요. 그리고 진리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몰라. 왜냐하면 이게 맨날 바뀌거든.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바뀐다고 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끝나고 나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탐구할래? 라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탐구할래로 하면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즉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냥 드립다 예전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쳐야지만 아이들이 진리를 잘 탐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진보주의예요. 왜 이 진보주의가 나오게 됐냐면 진보주의의 밑바탕은 바로 실용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인정하게 되는, 사람마다 경험하게 되는 진리가 다 달라요. 아동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동의 흥미하고 경험을 존중해줘야지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보주의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진보주의, 애들마다 흥미, 경험에서 막 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초학력 저하 속에서 야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문화유산을 가르치게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게 본질주의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본질주의가 이제 진보주의를 비판했는데 이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진리에 대해서 이 변한다는 실용주의를 좀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리는 정말 항구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항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줄씩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교육 철학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20세기 후기부터는 진리도 다양해지고 진리 탐구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세분화됐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되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방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복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기초부터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들, 심화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강의가 이렇게 매번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뉠 겁니다.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기출 심화 이론들을 그 파트별로 쫙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기출문제 풀체서를 같이 풀어보면서 내가 앞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교육의 기초, 여기서 보면 사실 뭐 교육의 정의, 어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파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객관식 때 나왔었고 앞으로도 조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교육의 비유입니다. 교육의 비유.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 이제 그 프린트로 보시면 돼요. 프린트로 보시고 옆에 그 해당되는 그 우리 기본서 페이지를 놓으셨다가 필요한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본서를 안 사신 분들은 그냥 프린트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들 이것 때문에 다른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 2월에 다른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개인 교재가 있어. 그러면 제 교재를 굳이 사야 되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육에 비유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형의 비유하고 성장의 비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비유인 건데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장인, 이 만드는 사람이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쇳물을 부으면 언제나 똑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인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거기에 애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언제나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주형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형의 비유에 따르면 어울리는 강의법은 설명식, 강의식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정원사가 이제 꽃을 키우는 그 정원사가 꽃을 키우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꽃이 어떤 꽃은 뭐 3월에 개화하는 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꽃은 또 뒤늦게 하는 꽃이 있을 거예요. 선인장 같은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물 주면 되나요?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꽃들은 걔네한테 매일매일 물 조금씩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식물, 학생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제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수법이 강의식, 설명식이 아니라 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 중심의 학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다 특징이죠.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단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형의 비유에 따른 교육을 할 때의 장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강의식 설명식으로 했으니까 이 다양한 많은 지식들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겠죠? 그냥 강의식의 장점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애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순환부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장단점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죠. 그냥 이거를 통해서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도 계속해서 연습해왔고 이번에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의 비유에서의 장점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마다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 주는 속도, 물 주는 시간 이런 것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성장, 애들 다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이게 너무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기초학력 저하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비유로 성년식의 비유라든지 예술의 비유라든지 만남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거라고 보면 만남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틴 부버가 얘기한 우리 오늘 좀 이따가 실존주의 철학을 하면서 다루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인간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학자예요.
부모가 보기에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물론 나름의 이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교육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줘요. 예시를 이렇게 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기러기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이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기러기다가 날다가 갑자기 어제 어느 동네에 왔어요. 동네에 딱 왔는데 우리 안에 오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쟤도 날개가 있는데 왜 저렇게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기러기가 우리 안에 있는 오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가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우리를 탈출해서 하늘을 날게 된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합니다. 오리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러기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이 교사가 이렇게 있다가 우연찮게 학생들을 만납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학생들이 분명히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네?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러기라고 해서 더 고등생물이고 오리라고 해서 저등생물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날개가 있고 그런데 그냥 한 애는 그냥 날아다니는 애고 한 애는 우리 속에 있는 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러기와 학생은 모두 다 똑같이 독립적인 인격이고 독립적인 주체인데 둘이 별안간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거예요. 그 우리에서 그냥 운명적으로 만나요. 누가 시켜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만났고 거기서 기러기는 오리를 위해서 오리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이라든지 실존성,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로 교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만난 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경직성과 구속성을 벗어나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만남의 비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만남의 비유라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실존주의가 되게 비연속적인 교육이고 학습자 중심인 교육이고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계획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만난 거거든요. 운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에서는 교육의 뭔가 체계성이라든지 장기 계획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관계이다. 그리고 학생의 주체성을 도와주는 그런 교사이다 라는 거 요 예시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들과 관련된 뭐 교육 방법이라든지 뭐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만남의 비유와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캐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정의와 관련돼서 잠깐 교재를 보면 없으신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정본모의 이제 대표적인 교육의 개념이 있었죠. 너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일단 기본은 프린트예요. 그냥 프린트로 가시면서 이거는 그냥 칠판에 있는 내용들 따라오셔도 충분해요. 이미 다 1순환 때 다뤘던 내용들이고 선생님들이 다른 책에서나 이렇게 보셨던 내용들이니까 정본모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교육을 기술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정의했다는 거 인간 행동이 뭔지 계획적이 뭔지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피터스의 정의가 사실은 가장 유명해요. 가장 유명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피터스의 정의는 어느 정도는 외워주시기를 조금은 바랄게요. 이 피터스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술적으로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 교육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이렇게 정말 딱딱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덕성 개념, 그 다음에 규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교육이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이제 피터스 얘기를 하면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뭐가 좋아지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개발돼요. 그래서 재밌어, 그 자체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재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교육을 받으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직업을 얻어요. 그런 것들은 외재적 가치, 그다음에 수단적인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피터스는 그 중에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스가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자유교육의 목적,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이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터스가 그런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논의를 심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교육을 어떻게 비유했었냐?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년식의 비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피터스가 보기에 그러면 교육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행위인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수해야 되냐? 바로 세 가지 준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면,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그거는 그 행위는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하는 그 행위, 그것이 교육인지 아닌지 이 준거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교육이 과연 진짜 교육인 건지도 이 기준에 따라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기준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규인과 이렇게라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가 얘기한 교육을 합당하게 하는, 교육이 교육다운지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규범적 준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입시만을 위해서 하는 그 교육은 교육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틀려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교육의 목적이 내재적인 가치,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준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지적 준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인 겁니다.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기본적인 내용들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스는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옹호했던 겁니다. 그냥 애들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만 교육했다가는 목적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식을 안 가르치네? 그럼 피터스가 보기에는 그거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준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정적인 준거인데 이거는 교육 방법과 관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고 세뇌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 피터스가 보기에는 적절한 교육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 아까 말했던 북한의 교육을 한번 봅시다. 물론 북한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생각을 하면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세뇌 교육. 거기서의 교육 목적이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거기는 체제 유지를 위한 그 수단으로서 교육을 활용할 겁니다. 물론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세뇌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북한의 그런 교육이 이 피터스에 따랐을 때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준거, 규인과 그냥 이것만 딱 외우지 마시고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기준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낸다고 하면 이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터스가 말한 세 가지 준거에 따를 때 이 교육이 합당한지 구체적인 기준 세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첫째 규범적 준거이다, 두 번째 인지적 준거이다, 세 번째 과정적 준거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피터스 얘기를 한번 봤고요. 피터스가 얘기한 교육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구분이 되는데, 내재적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이런 내재적인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고, 외재적인 목적은 입시, 출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뭔가 외재적인 목적이 안 좋고 내재적인 목적이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목적도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냥 내재적인 가치만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대중교육이 안 돼요. 대중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외재적 목적도 우리가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육의 목적하면 정말 이제 내재적 목적하고 외재적 목적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교육 목적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교육의 목적을 개별화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화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자, 개별화는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의 자유교육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이 아니에요. 속박으로부터의 좀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적인 가치도 추구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자발성을 회복하는 거죠. 아까 오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별화할 수 있겠고, 개인의 독립적인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개별화된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아실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자유교육의 전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와 관련된 거, 현실 세계에 입문을 하면서 마음을 개발시키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외재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걸 드렸습니다. 별도로. 그냥 외재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출세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외재적 목적뿐만 아니라 뭔가 내재적인 목적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개별화는 그냥 내재적 목적, 사회화는 외재적 목적,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는 내재적 목적이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이 사회화는 현실 세계에 입문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재적 목적도 있고 외재적 목적도 있어요. 사람을 사회화시킨다는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 사회 속에서 전통가치라고 하는 이런 문화유산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돼서 혹시나 교육의 목적이 내재적, 외재적 말고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해. 전개가 되게 빠른 것 같죠? 아닌가? 괜찮아요?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만. 그 필요한 부분들은 기출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너무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강의의 핵심은 기출된 이론들 중심으로 빠르게 회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해,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얘는 무조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공무원 될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헌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헌법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게 바로 이 31조 제1항인 겁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거, 바로 이게 수월성이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라는 게 형평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양대 이념, 두 개의 수레바퀴, 바로 그거를 수월성과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수월성과 형평성이 뭔지 이 조항을 통해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항과 3항은 이제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5항과 6항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4항은 자주성, 전문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요거까지만 보고 우리가 좀 쉽시다. 자, 수월성.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수월성, 형평성을 이 사전적인 용어로 자꾸 공부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수한 사람이 보이는 뭐 특별성 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영재교육만 생각하시기에 좀 쉬운데 수월성과 형평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로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월성은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신장시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수월성이에요. 결국에는 능력에 따른 교육인 겁니다. 맞춤형 교육이에요. 개별 맞춤형 교육. 그냥 수월성은 개별 맞춤형 교육이다 라고 심플하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수월성과 형평성은 분리된 게 아니라 수월성은 능력에 따른 교육, 맞춤형 교육이고 형평성은 내가 능력이 있어. 난 이걸 받고 싶어.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카바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월성과 형평성은 기회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에서 실현되는 방법들이 나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월성을 기회의 측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교육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수준별 반편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의 기회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월성에 있어서 결과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자, 아이들마다 수업을 듣고 나면 평가를 받으면서 각각의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서열화, 나래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이런 성과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개별 각자 학습자마다 보여주는 다양한 성취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제빵으로서의 엄청난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과 관련된 진로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잘해.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결과 차원에서의 수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평성과 관련돼서 기회의 차원은 일단은 기회의 균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의무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수강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회의 차원에서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과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 교육사회학 때 한번 배웠어요. 이거 우리 허보조결 이러면서 이거는 결과적 평등감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뭐냐? 그냥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맞춰주는, 최소한의, 그래도 유치원을 나왔어? 초등학교를 나왔어? 그 다음에 뭐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결과 차원에서의 형평성, 이것이 바로 결과적 평등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거 한번 보셨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키가 이렇게 다 달라. 침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각각에 맞는 침대를 만들어 줘야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잘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도로 가지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그 평등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보충학습 이런 것들로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성과 형평성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수월성과 형평성을 고르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문서를 하나 봤는데, 교육부 문서를 하나 봤는데, 오픈됐는지는 오픈됐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겠지. 근데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서 어쨌든 교육부 문서를 봤는데 Education for All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전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만 강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다 중요시한다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요.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 말 속에는 수월성과 형평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에서 쓸 거 교실 현장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줘야 되냐?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아니면 방안을 쓰기는 조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연속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해요. 우리가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제공하면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 방안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원격 수업과 관련돼서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거나 활용 방법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이 것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디지털 능력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과제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수월성과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거나 타학교와 연계를 하면서 우리가 학교와 아이들이 혹시나 학업 계획서를 하면서 썼는데 우리 학교에서 못하는 교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른 학교와 연계를 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지금 말하는 그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학교. 이거 대안학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있는 학교고 여기에 선생님들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없어. 학교가 있는데 학사도 있는데 애들이 없어. 뭐냐면 각각의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했다가 못 들었던 애들이 여기 와서 온라인으로 듣던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모여서 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조화 방안이 심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 다다다다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육에 대해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월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는구나 정도로만 딱 정리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국 교육의 역사, 서양 교육의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